안녕하세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로 인생이 바뀐 4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땠나요? 부끄럽지만 전 늘 춥고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당시 저희 집은 서울에서도 제일 끝자락, 흔히 달동네라 불리는 곳에 있었는데요. 컨테이너 건물을 대충 세워 만든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냉난방도 되지 않아서 겨울엔 시베리아처럼 춥고 여름엔 찜통에 갇힌 듯 더웠어요. 냉장고를 열면 반찬은커녕 쉰 김치나 쌀도 없어서 수돗물을 마시며 헛배를 불렸죠. 가난이란 이름의 그림자에 짓눌려 늘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존재였죠. 노가다 일을 하던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는데요. 원래도 고압적이고 무뚝뚝하던 분이 그날 이후 더욱더 술에 의지하며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 이유도 없이 엄마와 저에게 화풀이를 했고요. 그때마다 집안은 전쟁터처럼 뒤집어졌습니다. 얼마 안 가 동네에서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아버지가 동네 구멍가게나 길바닥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 저희 엄마에게 알려주곤 했죠. 아유, 미정 엄마, 미정애미 또 땡땡 슈퍼 앞에서 술 먹고 있더라. 벌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조심해. 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분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엄마에게 따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인 엄마는 어디 도망가 숨을 친 적도 없었고요.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의지할 친구 하나 없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요? 요즘은 좀 달라졌다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면서 경찰들이 어지간해선 끼어들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매 맞는 아내가 달걀로 멍을 빼는 장면이 코미디로 소비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쨌든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던 엄마는 아버지가 오기 전부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름 아닌 저를 위해서였죠. 엄마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일찌감치 저녁을 먹이고 저를 장롱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부를 때까지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곧 아버지 오는 거지. 와서 또 물건 집어 던지고 화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랑 아버지랑 둘이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여기 들어가서 한숨 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물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절대 나오면 안 돼? 엄마는 소미볼에서 뜯어온 솜으로 제 귀를 틀어막았어요. 그럼 저는 비닐 장롱 안에 들어가 옷가지를 뒤집어 쓴 채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죠. 솜으로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때때로 아버지의 거친 욕설과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파고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나가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아버지에게 맞서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의 저는 고작 7살 어린애였으니까요. 숨죽여 울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가 다시 장롱문을 열고 저를 꺼내줬어요. 얼굴이며 몸이며 성한 구석이 없는데도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줬죠. 우리 딸 잘했어. 안에 덥고 힘들었지? 엄마가 식혀줄게. 이리 와. 엄마 괜찮아? 입에서 피 나는데. 괜찮아. 이건 아까 엄마가 부엌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금방 나. 엄마의 어설픈 거짓말을 저는 굳이 따져 묻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옆에 딱 붙어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식혜를 삼켰죠.
아버지는 보통 코를 골며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또 술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었는데요. 저는 언제 또 아버지가 깨거나 들이닥칠지 몰라 가슴을 졸였죠. 가난보다 무서웠던 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 공포였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저는 식혜라면 입에도 안 대네요. 먹는 순간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말이죠. 제가 그 힘겨운 어린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저를 지켜주던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엄마가 저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거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처럼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늘 집에 있던 엄마가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시장에 갔나, 그도 아니면 또 술 취해서 길가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데리러 갔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해가 저물고 사위가 컴컴해질 때까지도 엄마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제야 뭔가 이상해 옷장과 서랍장을 뒤져봤는데요. 엄마의 옷이며 몇 안 되는 화장품만 쏙 사라져 있더군요. 문득 아침에 절 배웅해주던 엄마가 떠올랐어요. 학교 잘 다녀오라며 어쩐지 유독 저를 오래 끌어안아주더라니. 동네 아주머니들 말로는 엄마가 동네 쌀집 아저씨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차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지켜주던 엄마가 제 곁을 떠나 다른 사람과 도망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날 이후 집은 너무도 낯설고 쓸쓸한 공간이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날마다 절 괴롭혔고 엄마가 남긴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성인이 되자 도망치듯 집을 떠났어요. 제가 그때까지 아버지와 같이 그 끔찍한 집구석에 남아있던 이유는 딱 하나. 언제 엄마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나를 버렸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진실이 가슴에 새겨진 순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더군요. 무작정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별다른 기술도 학력도 없던 저는 여관을 전전하다 작은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월급도 못 받고 무일푼으로 시다 노릇을 했죠. 그래도 폭군 같은 아버지와 같이 살던 때보다는 훨씬 행복했어요. 어쨌든 그곳에선 불안에 떨며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고 잠들 일이 없었으니까요. 시다를 떼고 손님들 머리를 말기 시작했을 때부턴 돈도 받았고 말이죠. 어느 정도 서울살이에 적응하고 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머리를 직접 다루며 제법 기술도 늘었고요. 모아둔 돈으로 낡은 반지 합방이었지만 저만의 독립된 공간도 얻었죠. 그렇게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서울 남자답게 어찌나 곰살맞고 다정하던지요. 식당에 가면 제 수저까지 꼼꼼하게 놔주고요. 공원 벤치에 앉을 땐 자기 손수건을 꺼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는 게 참 좋더군요. 남편과 함께하며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됐어요.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때 남편에게 제 힘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남편은 마치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며 듣더니 그러더군요. 미정씨, 우리 결혼합시다. 내가 미정씨 부모도 돼주고 남편도 돼주고 오빠도 돼줄 테니까 우리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됩시다.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결혼 얘기가 왜 나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웃으며 그렇게 말을 돌렸지만 사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남편은 끈질기게 제게 결혼을 졸랐고요. 결국 사귄 지 1년도 안 돼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죠. 어리고 철이 없던 저는 결혼이 동화책 속 해피엔딩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하고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은 엄연히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요. 잘릴 걱정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었지만 그리 큰 돈을 벌진 못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 둘이서만 먹고 산다면야 아무 지장 없겠지만 문제는 연로하신 시부모님까지 봉양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시부모님은 원래 작은 빵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제가 시집 오고 얼마 안 돼 시아버지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결국 빵 만드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요. 빵집도 접을 수밖에 없었죠.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라도 뭔가 벌이를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평생 빵집 운영하며 고생했다는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아이고 난 이제 더는 일 못하겠다. 아들도 다 키워서 공무원 만들었겠다. 장가도 보냈겠다. 이젠 자식들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제게 눈치를 주셨어요. 아이 솔직히 우리 아들이 나랏밥 먹는 공무원인데 내가 욕심만 부렸어 봐라. 같은 공무원 아가씨든 집이 잘 사는 아가씨든 얼마든지 골라서 장가 보냈지. 아이 근데 고 하나 다름없는 널 받아들여줬을 때 주변에서 더 날기였어. 미쳤냐고. 근데 뭐 내가 아들 가지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서로 좋다는데 어째 그냥 결혼시켰지. 아, 네. 그 점은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말로만 그러면 뭐라냐?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 듣자 하니 미장원이 돈 좀 만진다며? 아직 애도 없겠다. 시애비, 시애미, 용돈 정도는 네가 책임질 수 있겠지? 남편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해서 원래는 결혼 후 제가 일을 잠시 쉴 생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미용실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독한 약품도 계속 만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저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때문인지 좀처럼 아이도 들어서지 않았네요. 시부모님은 저를 거의 돈 나오는 화수분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를 보태는 것도 제 몫이었고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죠.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루 쉬지 않았냐? 근데 또 쉰다고? 미장원 원장이 그걸 그냥 두고 봐. 원래 주말은 못 쉬어도 평일에 다들 하루 이틀은 쉬어요. 오히려 전 다른 동료들에 비해 너무 안 쉬는 것 같다고 원장님도 걱정하는걸요. 저도 안 쉬고 싶은데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는 소리가 입에 붙으면 못 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어쩌다 휴일을 받아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인근 20분 거리에서 살았던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집으로 부르곤 했어요. 자기가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집에서 시아버지 밥 좀 차려줘라. 그 김에 청소도 좀 해라 등등 저를 무슨 가정부 부리듯 부려먹었죠. 그렇게 계속 일하며 시부모님을 모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져갔어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놔도 별 소용은 없었네요. 그래, 뭐 당신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고생이지 하며 시작은 제 편을 드는 듯 했는데요. 결론은 불쌍한 우리 부모님 하나뿐인 빵집도 망하고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신데 당신이 이해해줘 로 끝이 났죠. 결혼 전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남자가 말이죠. 어느새 마음속에선 점차 이혼이란 선택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남편에게조차 위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쯤 뜻밖에도 뱃속에 아이가 들었었어요. 결혼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8주 됐네요. 병원 의사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온 것 같았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놨죠. 이혼은 미뤄두자. 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정자은행에서 씨를 받아 아이를 낳는 세상인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을 나눈 건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무엇보다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어머니를 둔 저로선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집착이 컸어요. 내 아이만큼은 엄마와 아빠 두 몫의 사랑을 양껏 받길 바랬죠. 시부모님과 남편 역시 제 임신 사실에 크게 기뻐했어요. 특히 아이를 간절하게 바라던 남편은 아예 제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죠. 미장원 일이 좀 힘들어. 거기다 하루 종일 독한 약 만져야 되는 일인데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면 어떡해. 당장 그만둬. 그치만 그럼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는? 그건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할게. 정 안 되면 엄마나 아버지도 이제 일해야지 뭐. 아직 정정하신데 솔직히 그동안 당신이 두 분 먹여 살린다고 좀 고생했어. 남편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도 남편이라는 방패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죠. 덕분에 저는 집에서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뱃속의 아기와 다정다감한 남편. 남편은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퇴근 후 씻고 누웠더라도 다시 일어나 사다 줬고요. 임신으로 부어오른 제 팔다리를 열심히 마사지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남편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병원에선 은근히 성별을 알려줬을 땐 그럴 리 없다고 외면하더니만 정말로 딸이 태어나자 대놓고 제게 그러더군요. 설마 했는데 진짜 계집애네? 계집애를 어디다 써먹어? 힘들게 키워놓으면 남의 집 식구 돼선 지 부모는 본체만치 할 텐데. 에이, 듣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큰딸은 살림 미천이란 말도 몰라? 그래도 당신 새끼인데 예뻐해줘. 둘째 또 가지면 되잖아. 얘도 어렵게 간신히 생기는데 어느 세월에 둘째가 생기겠어? 내 팔자에 더는 자식은 없다고 봐야지. 시부모님 역시 실망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고요. 시어머니 역시 온갖 임신 유세는 다 부리더니만 결국 낳은 게 계집애냐면서 잔뜩 비아냥거리기만 했죠.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응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애써 버텼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가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그 뒤로 당연하게도 육아와 살림은 오롯이 제 몫이 됐어요. 남편은 일에만 매진하면서 다시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요. 시부모님도 시시때때로 저를 불러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오로지 딸에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참고 또 참은 건데요. 너무 참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듬해 시어머니 생신 때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원래 시부모님 생신 땐 늘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곤 했는데요. 그때 몸이 출산하고 얼마 안 돼 몸이 덜 풀린 데다 독방 육아와 살림으로 너무 힘들 때였어요. 팔다리고 허리고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도저히 생신상을 차릴 여력이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미리 남편과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했는데요.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좀 탐탁지 않아 하는 반응이더군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에 미리 챙겨간 값비싼 가방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어머님,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인데요. 미리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드려요. 가방을 본 시어머니의 낯빛이 바로 환해지더군요. 아니, 이거 연예인들 들고 다니던 그 명품 아니냐? 비쌌을 텐데. 저 일 다닐 때 조금씩 모아뒀던 돈으로 산 거예요. 아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생전 우리 아들도 안 사주던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는 제 선물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출장 뷔페를 따로 부르겠다는 제 말에도 그렇게 하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몇 달 후 시어머니 생신날에 맞춰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뷔페 음식이 차려진 걸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아니, 이게 다 뭐냐? 네가 직접 차린 거 아니었어? 어머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 낳고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요. 이번 생신 때만 출장 뷔페로 불렀어요. 그때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며느리가 멀쩡히 있는데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바깥 음식을 대접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니? 시어머니는 자긴 그런 적이 없다면서 딱 잡아 떼더군요. 까먹은 건지 아니면 친척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찢는 걸 듣고 변심한 건지. 어쨌든 제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저랑 시어머니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꾸짖음을 당하니 어찌나 당혹스럽고 창피하던지요. 어머님, 그땐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시면... 아니, 글쎄, 난 허락한 적이 없다니까. 설사 그렇다 해도 진짜로 출장 뷔페를 부르면 어떡해? 네가 미장원 일 안 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아들 돈으로 놀고 먹고 있으면 시엠이 생일상이라도 차려야지. 어머님, 제가 놀고 먹다뇨. 집에서 살림하랴 은별이 키우랴 잠도 잘 못 자요. 어디 그뿐인가요? 수시로 어머님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고 식사 차려드리고 옆에서 수발도 드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누가 보면 아주 너 혼자 우리 집 일 다 하는 줄 알겠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시엠이 생일상도 이렇게 외부 음식을 불러서 때우는데 네가 다른 일이라고 뭐 열심히 하겠어? 허구한 날 농땡이 칠 궁리만 하겠지. 급기야 시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와 제 뺨을 때렸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은 걸 제외하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건 처음이었죠. 그 자리에 모인 일가 친척들 모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딱 한 사람, 남편만은 마치 남일인 것처럼 멀찌감치 뒤에 빠져 있더군요. 그걸 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 맞다는 걸 말이죠. 그동안 희생하며 참고 살아온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었나 싶더라고요. 오로지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는데 저런 남자가 아빠라면 과연 우리 딸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게 아버지란 존재가 끔찍했던 것처럼 딸에게도 남편이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죠.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 없지? 네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흥분한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손을 날린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목을 덥석 낚아챈 다음 뒤로 밀어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 반격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똑같이 뺨을 때려줬죠. 시어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경악하더군요. 지금 너 날 때린 거냐? 네, 먼저 때린 건 어머님이잖아요. 전 똑같이 돌려줬을 뿐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너 정말 죽고 싶은 거냐? 그래? 아니요, 제가 왜 죽어요? 전 우리 은별이랑 둘이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어머님도 어머님 잘난 아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시나?
이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제 말에 일순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친척들 모두 제 눈치만 살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당신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더러는데 어디 가면 손을 올리냐고! 하, 내가 맞을 땐 가만히 있더니 지 엄마가 맞으니까 난리를 치네? 뭐? 지 엄마? 그래! 어차피 이혼할 건데 어머님 하면서 더는 존칭 쓸 이유 없잖아. 자꾸 이혼 하는데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하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난 더 할 말 없어. 난 은별이랑 오늘부로 집 나갈 거야. 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 집 당신 주는 거 아니니까. 그 집 반은 내 돈 들어갔잖아? 그거 다 받아낼 거야. 맘 같아선 그동안 무료로 당신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양말 빨아주고 부모 봉양한 것까지 싹 다 받아내고 싶은데 그랬다간 너무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이쯤 하는 거라고. 당신 진심이야? 진짜 이혼하고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눠 갖자는 거야? 그래. 만약 당신이 거부하면 변호사 통해서 소송 걸 거야. 난 진심이라고. 그 길로 저는 딸을 챙겨들고 시가를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 잠시 방황했지만 다행히 전에 일하던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받아줬죠. 일자리를 준 건 물론이요. 직원들이 쓰는 숙소에서 당분간 지내라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딸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저는 다시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원장님과 다른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딸애를 봐줘 한결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네요. 오히려 독방 육아 및 살림을 하며 시부모 봉양까지 하던 때가 더 힘들던걸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절 찾아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도 싫다고 버티더니만 웬걸 갑자기 나타나선 손님들 다 있는 데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만 돌아와 주라. 어? 나 당신이랑 은별이 없이 못 살아. 제발.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랑 은별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두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근데 난 우리 부모님 아님만 생각하면서 정작 진짜 내 가족은 못 챙겼어. 미안해 여보.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기차는 진작에 떠났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직원 숙소 안에 있던 딸이 제 아빠 목소리를 듣고 나왔던가 보죠. 갑자기 엉엉 울면서 아빠 하고 남편 품에 안기더군요. 남편도 얼씨구나 하고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말이죠. 딸은 그때 옹알이나 간신히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집 살던 자기 아빠란 존재를 귀신같이 알아보더군요. 아빠 하면서 안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잽싸게 딸을 어른 채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늘 당신이랑 은별이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하고도 완전히 연 끊을게. 어?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라. 사실 남편의 말보단 딸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시가와 연을 끊는 조건으로 다시 남편과 살게 됐죠.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연애 때처럼 제게 다정다감했고요. 딸에게도 이전엔 절대 보여주지 않던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표현했죠. 물론 처음엔 그 변화가 믿기지도 않았고요. 또다시 남편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가오는 남편을 거칠게 밀어내고 못된 소리도 많이 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줬고요. 딸에게도 좋은 아빠가 돼줬습니다. 결국 저는 점차 남편을 다시 신뢰하게 됐고요.
조금씩 제가 꿈꾸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친척 어르신에게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로 살아왔었기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죠.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차마 장례식마저 외면할 수는 없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직접 상주를 서줬고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전 아버지와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차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네요. 그런데 발인을 앞둔 날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1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엄마가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낸 거였죠. 강산이 변할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지만 전 한눈에 엄마를 알아봤어요.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희 모녀는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하나뿐인 딸 자식까지 버리고 떠났으면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 건지 여전히 남루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차림새더군요. 곱던 얼굴도 나이를 먹어 잔뜩 파리하고 늙어 있었고요. 미정아,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맘 같아선 차갑게 내치고 싶었는데요. 10몇 년 만에 만난 엄마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밖 주차장 한켠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눴죠. 그동안 잘 지냈니? 결혼했다는 말은 들었다. 너 닮은 예쁜 딸 낳았다는 소식도. 그쪽이랑 내가 한가하게 안부나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말이 뭐예요? 가시도 친 제 말에 엄마는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네가 날 많이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다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왜요? 뭐 사는 게 많이 팍팍해요? 궁상 맞은 꼴을 보아하니 같이 도망간 그 남자가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제 와서 나한테 손 벌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그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엄마의 그 말이 간신히 참고 있던 저를 기어이 불질렀어요. 사과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왔어야지. 내가 그 집에서 당신을 기다릴 때, 아니 적어도 서울 와서 결혼했을 때라도. 당신 친척들 통해서 내 소식 다 전해 듣고 있었잖아. 어디 사는지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잖아. 울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저를 보던 엄마의 두 눈도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미정이 너 서울 가기 전에 널 만나러 그 집에 몇 번 갔었어. 근데 그때마다 넌 없고 네 아버지뿐이었어. 잡혔다가 죽을 만큼 맞은 적도 있었어. 그러고 나니 차마 다시 거기 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 미안하다 미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품어온 미움과 원망을 녹일 만큼 대단한 진실은 아니었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날 버렸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가고 나서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딸을 판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든 말든 자기 살 길만 찾아 도망친 거라고! 일부러 더 위약을 떨며 모진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울기만 했죠. 문득 그런 엄마를 보는 게 지긋지긋해졌어요. 이제 와서 이런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그대로 말없이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그런 절 붙잡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군요. 미정아, 엄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위안 말기라 3개월도 못 살 거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어요.
떠나려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엄마를 바라봤죠. 뭐? 엄마가 암이라고? 거짓말.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못하려 하겠어. 이제 와서 너한테 용서받겠다거나 엄마 대접받겠다거나 그런 염치 없는 생각으로 온 거 아니야. 그저 죽기 전에 너랑 네가 낳은 우리 손녀 얼굴 정도는 보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온 거야. 말을 마친 엄마는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저는 그저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죠.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괜한 욕심을 부린 것 같다. 우리 딸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타나선 앞으로 다시 네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거야. 잘 살아.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엄마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엄마의 팔을 잡았죠. 가지마! 가지마, 엄마! 이렇게 가버리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미정아, 엄마 정말 너무해. 나빴어. 알아? 나 버리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와서 암 말기라고 3개월도 못 산다면 나타나면 나더러 뭘 어쩌라고? 난 이제 엄마를 맘껏 미워할 수도 없잖아. 책임지라고. 엄마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주며 말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이렇게 또 울게 만들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근데 죽기 전에 꼭 우리 딸 얼굴 보고 가고 싶었어. 손녀도 널 닮았다면 얼마나 예쁠까. 매일 자기 전에 얼굴을 그려봤어. 그럼 진작에 연락하든가. 그랬으면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안긴 엄마의 품은 변함없이 따뜻해서 저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죠. 그렇게 엄마 그리고 남편과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저 치렀어요. 딸애는 너무 어려서 이웃집에 맡겨둔 상태였는데요. 엄마 죽기 전 소원이 손녀 보는 거라고 하셨지만 당장 저희 딸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몸 상태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죠. 엄마가 시한부라고 해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제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길 바랬지만 엄마를 치료했던 병원도 제가 알아본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같은 말을 하더군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요.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엄마를 만나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던 게 부지기수였죠. 그날도 엄마랑 둘이 실컷 울다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퇴근한 남편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당신 왔어? 장모님은? 집 바래다 주고 왔어.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셔서. 야, 아무래도 말기라니까 그렇겠지. 남편의 말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황한 남편이 다가와 절 달래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정됐을 무렵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근데 장모님 말이야, 그 재산은 좀 있으신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뭐라도 치료를 해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돈 때문에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해서.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엄마 변변한 재산은커녕 당장 쓸 생활비도 없는 것 같아. 차림새도 그렇고 오늘 갔던 집도 너무 볼품없더라고. 같이 도망갔던 쌀집 아저씨랑은 진작에 헤어졌고 다른 남자랑 재혼까지 했다던데 그 남편도 몇 년 전에 죽었대. 그래? 그럼 장모님 돌아가시면 나올 보험금 같은 것도 없는 건가? 엄마 재산을 확인하는 것까지야 병원비 걱정에 그러는구나 싶었는데요. 죽으면 나오는 생명보험금까지 캐물으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대. 그냥 빈털털이라고 보면 돼.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또 왜 물어봐?
우리 엄마 죽으면 뭐 떨어질 콩국물이라도 없나 해서? 제 말에 남편은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 펄쩍 뛰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장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치러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아니 없는 살림에 그러는 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나 미용일 다시 시작했는데 뭐. 우리 엄만 내 돈으로 책임질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요. 며칠 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하니 표정이 확 달라지더군요. 뭐? 아니,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계속 생각했던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시한부잖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내 욕심으론 병원에서 계속 힘든 데까지 항암 치료 받아보고 싶은데 엄마 본인이 병원에서 그러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 엄마가 은별이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난 싫어. 절대 반대야. 남편의 단호한 반응에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설마 하니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반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뭐? 당신 지금 싫다고 한 거야? 그래. 솔직히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하고 연까지 끊었는데 당신은 아픈 친정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니. 장모님이 뭐 당신한테 잘해줬으면 몰라. 어릴 때 당신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야. 젊고 잘나갈 땐 모르쇠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의지할 곳 없어지니까 이제야 딸 자식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오다니. 좀 그렇지 않아? 입 조심해 당신.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의 말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날카로운 반응에 남편이 헛웃음을 치더군요. 사람이 왜 그렇게 물러터졌어? 우리 부모님한텐 그렇게 칼 같더니만. 자꾸 어머님 아버님이랑 비교하는데 이건 경우가 다르지. 두 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 벌써 잊었어? 아이고, 그러는 장모님은 당신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만 빈정거려. 죽을 날 받아둔 사람한테 왜 그래? 어쨌든 엄마 여기서 모시는 게 싫다면 며칠 있게라도 해줘. 계속 은별이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요. 남편은 그것도 싫다며 펄쩍 뛰더군요. 아이씨 싫어.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싫다고.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암덩이로 뒤덮인 노친네가 우리 집에 머물다 암세포라도 퍼뜨리면 어떡해? 그래서 나나 우리 딸 암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남편의 그 무식한 발언에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 무슨 그런 멍청한 말을 해? 암이 뭐 다른 사람한테 전염병 마냥 옮기는 건 줄 알아? 만약이란 게 있잖아. 단 0.1%의 확률로 옮겨질 수도 있지. 난 절대 싫어. 장모님 우리 집에 들이기만 해. 진짜 수준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다. 기가 막혀 남편을 외면하고 방에 들어왔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냉각기를 맞이했죠. 그 사이 저는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요. 웬걸 엄마가 끝끝내 거부하시더군요. 됐다.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무슨. 그냥 난 계속 병원에서 지낼게. 엄마, 은별이 얼굴도 보고 싶다며. 그러지 말고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 응? 아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은별이를 보고 정을 주면 떠나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은별이도 슬퍼할 거고. 그냥 너랑 난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아. 갑작스러운 엄마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계속 설득했는데요. 웬걸?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사이 엄마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됐고요. 결국 엄마는 손녀 얼굴 한번 못 보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장례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데요. 엄마 일로 잠깐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역시 남편밖에 없구나 싶더군요. 남편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엄마가 남기고 간 옷까지만 끌어안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엄마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장례식 때 연락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찾느라 잠깐 살펴본 게 전부일 뿐 그날 이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죠. 그 사이 엄마 지인들에게 또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핸드폰을 켰는데요. 이번엔 사진첩이며 통화 내역이며 꼼꼼히 훑었어요. 이젠 없는 엄마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버튼을 잘못 눌러 삭제한 문자들을 모아둔 휴지통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가 잔뜩이었거든요. 돈 한 푼 없는 거짓인 세대니까 이제서 나타나 딸 덕 보려고 하는 거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집에 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은별이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재수없게 누구한테 병을 옮기려고. 엄마를 향한 남편의 모진 막말에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제야 죽기 전 엄마의 확 달라진 태도가 이해가 가더군요. 모든 게 다 남편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눈 감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남편의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죠. 이혼은 물론이고 엄마가 상처받은 만큼 복수해야겠다 싶었네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꼭 참고요. 태어난 척 남편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씻는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죠. 뭔가 남편의 약점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문자 및 통화 내역에 너무 익숙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알고 보니 제겐 연을 끊었다고 해놓고 뒤에서 몰래 시부모님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저 모르게 월급 내역서를 조작해 생활비도 계속 떼다주고 말이죠. 어쩐지 시부모님이 조용히 있더라니 남편의 또 다른 배신에 손이 덜덜 떨렸네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남편의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원체 조심성이 많은 남편이었기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했던 막말 문자도 싹 지워뒀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다음날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캐달라 부탁했죠. 꽤 큰 돈이 들었지만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라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지불했네요. 탈탈 털어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 남편 역시 뭔가 책 잡힐 만한 게 있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요. 흥신소 조사 결과 웬걸 제 예상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저 모르게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 업체가 단속을 피할 수 있게끔 뒷돈을 받고 도와주기까지 했더군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머릿속이 하얘졌는데요. 충격도 잠시 이거다 하는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죠. 저는 바로 그 업소를 찾아가 사장을 만난 다음 반협박해서 남편의 업소 이용 기록을 얻어냈고요.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했죠. 그리고 바로 남편이 일하는 기관으로 찾아가 남편 상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청경들이 가로막았는데요. 이대로 끝까지 안 들여보내주면 언론사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그럼 여기 사람들도 좋을 게 없을 거라고 큰 소리쳤죠.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남편이 절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군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네가 죽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 가서 얘기하자고. 어? 진정 같은 소리 하네. 시한부 선고받은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손녀딸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암 옮으면 어떡하냐고 모질게 내쳤지? 그뿐이야? 가진 것도 없는 거지 주제에 왜 다시 나타났냐면 조롱했잖아. 제 악에 바친 고함에 몰려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뿌리친 채 외쳤죠. 사과해 당장! 죽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장모님 돌아가시고 슬픈 건 알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날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뭐? 말도 안 되는 망상? 그래! 증거도 없이 사람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전 미리 프린트해간 종이를 사방팔방에 뿌렸어요. 친정엄마 핸드폰에 있던 남편의 문자 내역을 복원해 뽑은 거였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그 종이를 주워들어 읽기 시작했고요. 뒤늦게 그 종이가 뭔지 깨달은 남편은 달려와 제 멱살을 잡더군요. 당신 미쳤어? 진짜 누구 죽는 걸 보려고 이러냐고? 벌써부터 앓는 소리 하면 안 되지.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거든. 뭐? 저는 당황하는 남편을 밀치고 청경에게 기관장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직도 기관장 안 부르고 뭐해요? 저 그럼 진짜 언론사 먼저 찾아가요? 그럼 여기 다 뒤집어질 거고 당신도 잘리는 거라고요. 알아요? 제 협박에 청경이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 하는 불호령에 뒤를 돌아보니 기관장님이 나와 있더군요. 저는 바로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일하는 김순철 씨 부인인데요. 기관장님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왔어요. 기관장님, 제 와이프가 지금 정신이 좀 아프거든요. 그냥 헛소리 하는 거니까 듣지 마시고. 김 주무관은 일단 좀 빠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단 얘기나 들어보죠. 놀랍게도 기관장님은 난리치는 남편을 무시하고 저를 자기 집무실로 데려갔어요. 전 바로 남편의 불법 행각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내밀었죠. 기관장님은 처음엔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에 결국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대체 왜 이런 걸 제게 알려주는 겁니까? 김 주무관이 잘못되면 아내분도 좋지 않을 텐데. 제 사적인 감정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기관장님은 한참 침묵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겠습니다. 이 일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집무실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이 망할 여편네! 네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 알아? 흥분한 남편은 바로 달려와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복부에 주먹까지 날리더군요. 저는 일부러 꿋꿋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풀에 나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증거사진을 찍었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어찌나 마음이 홀가분하던지요. 남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제 딸과 함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짐을 싸고요. 딸아이를 데리고 일하던 미용실로 향했어요. 원장님께 미리 얘기해둔 덕에 이번에도 직원 숙소에서 신세를 지을 수 있었죠. 며칠 뒤 기관장님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남편은 직위 해제됐고요. 업체로부터 받았던 뇌물도 소송을 걸어 전부 토해내게 할 작정이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법원에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진술했어요. 미리 끊어둔 진단서와 상처 사진도 증거로 내밀었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재판은 전적으로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그쯤 되니 남편도 똥줄이 탔나 보죠. 갑자기 절 찾아와선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상처만 줬던 장모님이 또 당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만 내가 모질게 굴고 말았어. 남편의 그 가짜는 변명에 기가 막히더군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넌 그냥 우리 엄마가 너한테 병 옮길까봐 겁났던 거잖아. 돈 한 푼 없는 우리 엄마 뒤치다거리 하는 건 더 싫었던 거고. 내 말이 틀려?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로 장모님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서.
웃기고 있네. 왜? 이제서 직장 잘리고 나한테 네 전재산 위자료로 넘겨줘야 할 것 같으니까 쫄리니?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나 잊었어. 한 번 봐주면 그때부턴 정신 차리고 잘하는 거. 잘하긴 개뿔이. 네가 네 부모랑 뒤에서 몰래 연락하고 생활비까지 주고 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꺼져. 꺼지라고! 여보, 이대로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은별이는? 은별이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은별이한테도 다 말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뒤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은별이도 당신 꼴도 보기 싫대. 더는 만나고 싶지 않대. 제 말에 남편은 크게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어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걸레 빨던 물통을 가져왔고요. 그대로 남편에게 끼얹었죠. 알아들었으면 더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져! 재판장에서 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경찰 부를 테니까. 남편은 비 맞은 개처럼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번엔 시모가 찾아와 난동을 피우더군요. 네가 뭔데 내 아들 밥줄을 끊어? 우리 아들 공무원 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말은 똑바로 하세요. 당신 아들 밥줄은 자기 스스로 끄는 거니까. 제가 뭐 뒤에서 불법 유흥업소 다니라고 부추겼나요? 뭐 뒷돈 받으라고 협박했나요? 제 이빠른 말에 시모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진짜 어디 시애미한테...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 늙어빠진 할망구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아? 뭐가 어쩌고 저쩌? 가진 거 하나 없는 불쌍한 기집애. 내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며느리 삼아줬더니만 이 배은망덕한 것. 시모가 절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는데요. 순순히 맞아줄 제가 아니었죠. 전 그대로 시모의 손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시모의 뺨을 쳤고요. 그대로 다리를 뻗어 허벅지 안쪽을 걷어찼네요. 상처가 안 날 정도로만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이렇게 당신이 나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도 당신 아들 이혼 재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 모르지? 당신 아들 앞길 아주 제대로 막아주고 싶은가 본데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제가 웃으며 비꼬자 시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쫄리긴 쫄렸는지 외마디 욕설을 짓거리다 그대로 도망쳐버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잔하던지요. 그 뒤로 이혼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제 승리로 끝났어요.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다달이 딸아이 양육비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직장 잘리고 백수된 그 인간이 어디서 양육비를 마련하겠어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막노동이라도 할 남자였으면 이혼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겹지인에게 듣자 하니 남편은 지금 시가에서 기생하며 살고 있고요. 일은커녕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술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몸져 누워 있고요. 그런 두 남자를 먹여 살리느라 시모만 죽어라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 하대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늘에 있는 엄마가 지켜봐주고 있는 덕인지 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따로 미용실을 차려 밥벌이도 잘하고 있네요. 불황인데도 찾아주는 분들이 많아서 조만간에 2호점을 낼 예정이에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쪽에선 계속 살림을 합치자고 하는데 전 남편한테 하도 크게 대여서일까요? 아직은 생각이 없네요. 딸이 재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고요.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썰밤 선배님들이 댓글로 의견 주시면 귀 기울여 들을게요. 긴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